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여러분은 해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워낙 호박고구마를 좋아해서 해남 하면 호박고구마가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땅끝마을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거고 해남 명사 1호라는 윤선도를 떠오르는 분도 계실 테고요. 역사에 밝으신 분들은 해남 우슬치를 기억하며 동학군 이야기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전라도에서는 해남 사람들을 보리감자라고 불렀다네요. 풋보리의 물감자이니라. 이 말을 듣지 않고 자란 해남 사람은 없을 거라는데요. 풋보리는 덜 익어서 까칠하지 않고 물감자는 물컹하여 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들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건 조금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순천에서는 인물 자랑을 말고 여수에서는 돈 자랑을 말며 보성에서는 주먹 자랑을 말라는 속담이 역으로 해남에서는 아무 자랑이나 해도 된다는 불순한 정보를 주는 셈인데 말이죠. 하지만 보리조차 껄끄럽지 않고 감자조차 물컹하기 그지없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성품이 대지에 긴장미가 없어서 형성됐을 거라 믿는 사람은 해남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해남은 망망대해의 거친 바람이 가장 먼저 닿는 곳입니다. 반도의 남녘 끝에서도 끝이라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의 끝을 보러 그곳을 가죠. 그러나 대륙으로 향할 때는 첫 발자국을 떼는 시작점이니 일제도 토지조사를 할 때 이곳을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육지의 끝과 시작을 가진 땅. 이 외진 끄트머리에 전라도 문화의 정수가 쌓이는 것은 실로 오랜 역사의 순환 때문인데요. 도올 김용옥은 조선의 독립운동사를 설파하는 방송에서 동학 농민혁명 이후 광주 학생운동이 있기까지 전라도에서는 사회활동에 나설 사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894년부터 1929년까지 이곳의 마을들은 수재 공동묘지에 가까웠다는 뜻이 되는데요. 해남은 그 마지막 전몰지였습니다. 이제 눈치채셨나요? 제가 왜 이렇게 해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는지.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민족 시인, 시인이기를 거부하고 전사이기를 바랬던 한국의 체 게바라. 김남주 시인이 바로 해남의 아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가 김남주가 따르던 선배 박선무는 일찍이 그에게 물봉이라는 호를 주었습니다. 물봉이란 물렁한 봉의 준말이니 전라도에서는 마을마다 대책 없는 무능력자를 골라서 이렇게 불렀다는데요. 박정희에서 전두환에 이르는 공포 정치 속에서 김남주라는 이름 석자를 들어본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강큰 사람이기에 조선 제1의 전사를 물봉이라 부를 수 있는지 기절초풍할 일인 거죠. 하지만 단 며칠이라도 그를 겪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서서히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네요. 해남 물감자 중에서도 대표적인 물감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 자연인 김남주에게서는 도대체 모난 구석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자리에 있다 한들 허공에 대고 허허 헛웃음 날리고 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런 그가 역사 앞에서는, 시퍼런 칼날 같은 독재 정권 앞에서는 어찌 그렇게 큰 거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서슬퍼런 독재에 맞서 아닌 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이들은 무단횡단을 한다고, 담배꽁초를 버린다고, 새치기를 한다고,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손가락질하며 핏대를 올리던 이들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바로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을 보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노여움에 치가 떨려본 자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게 바로 동학운동의 이야기이며 이게 바로 4.19와 5.18의 배경이라는 걸 말입니다. 장길산의 저자 황석영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은 김남주를 촌놈인 줄 알더라. 천만에 아주 세련된 모더니스트야. 네, 해남 물감자, 물봉 중에 물봉. 그러나 타오르는 불길에는 과감히 자신의 영혼을 던진 남자. 김영수 작가의 김남주 평전으로 오늘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펴낸 곳은 다산책방입니다. 우선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내게 김남주를 기록할 용기를 준 것은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짤막한 시였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주인이 종을 깔보자. 종이 주인의 목을 베어버리더라. 바로 그 낫으로. 나는 처음에 이 시가 너무나 이상했다. 제목에 사용된 주인이니 종이니 하는 낱말도 고색창연하지만 낫으로 모가지를 벤다는 비유도 한없이 식상한 표현이다. 시라고 하기엔 구성도 너무나 흔해 터진 조선말의 연결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섬뜩한 꼬리가 딸려 나온다. 이 귀기서린 느낌이 나만의 것인가 싶어서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했다. 문단 선배나 후배, 아이들까지 소감이 한결같단다. 와, 무섭다. 한편의 시가 독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현상이다. 작가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시를 썼기에 이런 반응이 나올까? 내가 그 까닭을 헤아려 본 것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였다. 서울 가리봉동의 어느 노동자 모임에서 시 읽기를 하던 중년 노동자가 낫이라는 시가 너무 섬뜩하다고 불평하자 시인이 직접 해명한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으로부터 인격적인 수모를 당했을 때 그냥 참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도 평범한 설명이라 다들 반응이 없자 결국에는 시인이 망이, 망소위의 난까지 들먹이며 보충 설명을 한다. 노예가 노예인 것은 자기가 노예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나 그것을 깨닫고는 있으면서도 주인이 무서워서 노예이기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눌러 사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가 언급한 것처럼 영원 회귀에 의해 지금 노예의 굴종과 비겁을 감내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노예로 살기를 결정한 셈이고 지금 주인의 당당함과 자유를 쟁취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주인으로 살기를 결정한 셈이죠. 가치의 창조란 달리 말하면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니체에게의 해석은 지배적 가치라는 닫힌 공간을 해체하고 들어가 그것에 균열을 내는 실천이었죠. 니체가 보기에 도덕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조건 하에 주어진 하나의 결과일 뿐인데 그 결과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인간을 노예로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1950년대 냉전 시대를 거치며 과도한 이분법에 사로잡혀온 나라를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미국의 메카시즘이나 이를 이어받아 정적 제거의 도구로 삼았던 독재 정권의 반공주의처럼 말이죠. 메카시즘 아래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도 공산주의를 했고 케인스도 공산주의자였죠. 심지어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고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나 전체주의를 향해 신랄한 조롱을 퍼부었던 찰리 채플린은 반공주의자들의 극성에 못 이겨 스위스로 이주했다가 20년이 지나서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유를 위한 실천의 강조. 이게 아마도 김남주가 시인이기를 거부하고 전사로 거듭나기를 원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그의 이러한 모습이 잘 그려진 자리가 바로 미 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문부식의 출판 기념회에서의 축사 자리였을 텐데요. 1990년대에는 한국 지성계의 역류가 일기 시작하며 진보 진영이 무너지고 사회 변혁 운동이 온통 파장 분위기였을 때죠. 하지만 이러한 시국에 어울리지 않게 굉장한 명사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문단의 고은, 신경림, 백낙천뿐 아니라 제야의 어른, 종교계 어른이 총출동한 거죠. 이때 주례자였던 김남주는 최장암으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가 문부식의 시를 소개하다가 그 절정에서 최근 작가, 지식인들의 비겁한 태도에 대해 불호령을 내립니다. 역사 앞에서 목숨을 내놓은 적이라고는 없는 자들,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대는 자들이 하는 말을 나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문부식의 시, 이건 목숨을 걸었던 자의 노래입니다. 글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데 마치 아마추어 시를 대하듯이 진정성은 있으나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매우 기만적인 처사입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 꼭 이렇게 서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자들이 감히 어디다 대고 함부로 수작질입니까? 네, 이 글을 읽으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는데요. 물봉 뒤에 감춰진 엄청나게 큰 거장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더구나 김남주가 그간 극진하게 모셔온 원로 어른들이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말이죠.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자신의 영혼을 거침없이 던진 거장. 김남주에 대해 저자는 책의 말미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이 저자의 결론으로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김남주의 생애에서 가장 크게 감동한 점은 그가 이웃들과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일상의 경쟁에서 언제나 자발적 무능의 길을 선택했다는 점이었다. 이는 그를 추적한 형사조차도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묻게 만들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김남주 같은 정신들이 싸워서 지켜온 인간의 존엄성을 물려받아 지상의 가치들을 학대하거나 탕진하기 일쑤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김남주의 굽이굽이, 실로 설명하기 어려운 생의 기슭에서 거듭 21세기의 인류는 타자 앞에서 무능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동물 앞에서도 저 말없는 식물들 앞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무능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 누군가가 이 문명이 가져온 엄청난 손실을 감당할 내공을 기르지 않으면 대지가 더는 인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